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덜란드 이제 개혁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말에 조금 언급했던 부분인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폼드 철치 하면은 우리 두 개가 미국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RCA 교단과 CRC 교단으로 구분이 되는데 RCA 교단은 뉴브런스윅 신학교, 미국에서는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1785년에 세워졌던 이 신학교. 그래서 이 신학교에 세워진 지 100년 만에 졸업했던 언두드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학교죠.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미국에서 신학교는 1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고, 그리고 이 프린스턴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렇게 참 오래된 그런 신학교가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신학교는 CRC보다는 조금 리버럴해요. 여성 안수도 인정하고 또 이렇게 그 신학도 좀 보면은 조금 다양한 그런 이제 신학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고, 그 다음 이제 CRC, 이게 이제 그 크리스천 리폼드 철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거기에 이제 뿌리고를 둔 그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한 이 화란 개혁교회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신학교로, 이 CRC 중심으로 이제 활동한 우리 그 신학자들을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볼커프가 칼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이 총회 신학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학교기도 합니다. CRC 교단에는 그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앞두고 온 교인들 다 신방하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 여러분의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러고는 일일이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죄의 고백을 다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장로님 직접 듣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 그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이래서 성찬식을 회개로 준비하게 하는 교단이 CRC 교단입니다. 미국에도 여러 군데 CRC 교단이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Reformed Church in the 네덜란드입니다. 1886년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교단 이 칼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전성기가 1892년 아브라함 카이프의 지도하에 급성장했던 교단이 오늘날 우리 켈빈 신학교를 중심한 CRC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됐고, 16세기 그 유럽 교회 개혁기에 생겨난 이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는 지금도 활발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도르트 신조며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 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공부를 시키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참 교리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로. 그 전에 1637년에 우리 네덜란드에서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독일 성경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영어 성경이 그 다음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이제 네덜란드 이 독일, 더치입니다. 더치 성경 번역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비교적 아주 그 개혁 전통을 내려왔던 좋은 번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란 개혁교회는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며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뉴 철치 인 암스테르담, 여기에 가보면은
이게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교회 소속으로 네덜란드 왕족의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처럼 그런 중심 교회가 바로 여기에 리폼드 철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배출한 유명한 신학자들 몇 분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 바빙크 이분이 있습니다. 1854년생이시고 이분은 네덜란드의 호에베인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한편에서 첫 신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에 레이든에 가서 더 깊이 연구를 하셨고 바빙크와 동시대 신학자로서는 카이프와 월피드가 있습니다. 벤자민 월피드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바빙크는 레이든 대학에서 1880년에 졸업을 하였고 졸업 논문으로는 스빙글리 윤리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1년 후에 캠펜의 프로테스탄트 신학대학교의 교의학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고 이후에 암스테르담에서도 바빙크는 많은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면모가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바빙크는 성경의 유기적인 영감설 이것을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후에 그의 신학적인 그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벤틀이며 울코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이 아브람 카이프.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칼빈 박물관 소장 되시는 정성구 박사님, 우리 총신에서 학장으로 20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개혁신학자로서 아브라함 카이프를 듭니다. 그래서 정성구 박사님 덕분에 아브라함 카이프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잘 아는데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수상까지 하셨죠. 이 네덜란드에.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는 자유대학교 이거를 설립하신 분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그 개혁 교단 이 칼빈주의의 개혁 신학자로서 대표적인 학자가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그분이 1889년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했던 강연이 아주 그 미국 개혁 신학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고 올드 프린스턴 신학에도 막강한 그런 것을 시기 때문에 지금도 프린스턴 그 도서실에 아카드에 가보면 이분의 원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죠. 칼빈주의 에 의해서 설립된 최초의 칼빈주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1년부터 5년까지는 네덜란드 수상직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총장도 맡으셨죠. 이 개교 당시에 이 자유대학교 여기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방을 빌려서 카이프와 4명의 동료 교수가 이것을 이제 그 신학과 법학과 예술 강의를 제공해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새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1905년에는 이 자유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어 학위 수료권을 획득했고 1950년까지 과학과 의학과가 또 신설되어서 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캠퍼스를 이 암스테르담 근교 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학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지원 신청했으며 비기독교 학생 입학도 허가해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브리에 유니버시타트 암스테르담이라고 그래서 VU라고 이렇게 약칭을 합니다. 이 학교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함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대학교로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가 188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9개의 학부와 50여 개의 학과를 중심으로 현재 학생이 17,000명에 이르고 대학원이 12,000명에 이르어서 합해서 3만 명의 학생을 확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우리 중요한 인물로 끌으라 그러면은 볼코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볼코프는 네덜란드 개혁신학자였죠. 볼코프는 우리 한국의 웬만한 조직신학의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가 거의 볼코프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73년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1882년 가족들과 함께 웨스턴 미시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 이민을 왔죠. 그리고 1893년에는 이제 이 CRC 교단의 신학교, 지금 칼빈 신학교입니다. 여기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834년부터 1900년 이때는 아브라함 카이프와 바빙크 이런 저술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불코프가 조직 신학으로 아주 명성을 떨칠 때입니다. 1900년에 볼코프는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주 엘렌데일에 있는 CRC 교단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또한 그는 1902년부터 04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니면서 워필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 교수에게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볼코프의 친구이면서 이 어떤 헨리 미터 이거의 설명에 따르면 볼코프는 자신이 개혁신학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게할드스 보스에게 더 많은 빚을 졌다고 자주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볼코프 때 신학은 이 아브라함 카이프와 바빙크 그리고 보스와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개혁주의자들의 신학 체계가 근간이 되어 그렇게 그분의 조직 신학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분은 또 개혁주의 설교가로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찰스 하치나 워필더와 같은 미국 내 칼빈주의 신학자들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네덜란드 칼빈주의자인 카이프라든지 바빙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서적이 Reformed Dogmatics, 즉 이제 이 개혁적인 입장에서 본 조직신학 이게 3권이 돼 있는데 이 책은 Manual of Reformed Doctrine 그리고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요약본으로 발행이 되어 오늘까지 개혁주의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코프는 칼빈 신학교에서 후신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의 재능을 바쳤습니다. 그의 개혁 신학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체와 새로운 시도가 이 조직 신학을 20세기 개혁 신학의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조직 신학은 조직 신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학문적인 작품으로 옛 진리를 현대의 신학 사상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최고의 해설서로서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도 몇 분이 번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nowledge of God. 이것을 이 독일말로 그러면 에르켄트니스 고테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근거에서 부정되어 왔는데 몇 가지 경우를 이러한 부정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포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적 존재의 무한한 깊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볼코프에 의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론 뭐 이런 내용도 보면은 이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지식 자체가 신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제 이 대개 신학계든 철학계든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무신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생깁니다. 또 한편에서는 유신론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전제로 하는 그런 신학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게 콜렐리우스 반틴이라는 교수. 그분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학생도 하셨고 학교를 오랫동안 조지신학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반틴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학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유신론적인 그런 신론을 이제 강조하신 분이죠. 이게 다 뿔코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본유적인 또 선천적인 지식, 이게 이제 뿔코프의 그 신지식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한 본유적인 지식을 가리켜 선천적인, 선유적인 이런 지식, 이 지식이 도덕적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하는 순간에 즉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택의 결과로 발전시키는 지식이 아니라 지어지는 대로 필연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좀 더 일반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 마련이죠. 볼코프에 의하면 획득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은 정신에 즉각 발생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결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힘겨운 인식과 반추와 또 사유, 즉 논증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또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지식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본유적인 지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도록 인도한다. 좌우지간 벌코프라든지 우리 그 개혁주의적인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다 알 수가 없는 신비적인 존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자세하게 논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들에 제한되며 그분의 본질적인 존재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 자체의 어떤 면을 모른다면 이런 관계들은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계시해 주신 덕분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참되고 실질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거, 오르도 살루토스, 라틴 말로 영어로 보면 Order of Salvation, 이 구원의 이제 서정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justification 의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화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양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택한 자들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 이런 구원의 서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볼코프의 그 신학에서 대개 우리가 정리해서 합니다. 구원의 순서 이 자체가 성령론이죠. 성신론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속 사역을 인간의 마음과 삶에 적용시키는 일의 순서에 대한 것으로 이제 소명과 중생에 관한 연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볼코프 그 신학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루트 교도들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출발점을 인간에게 두며 구원의 순서에 관한 논의를 구원적인 신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적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이 볼코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한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일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따라서 성부의 일로도 언급되고 성자의 일로도 언급되고 또 성신의 일로도 언급을 합니다. 이 부르심은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일 수도 있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리고 성신님께서는 두 일에 모두 역사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신학을 읽는 분이 또 벤틸이었습니다. 벤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으로 대표적인 분이시죠. 1895년에서 1987년. 이분도 뿌리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쿠르테 가스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변정학을 가르친 석가입니다. 이런 벤틸이 이쪽 웨스트민스터 오시기 전에 그 프린스턴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박형용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변정학이 벤틸의 영향이 많습니다. 변정학에 있어서 유실론적 전제주의,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유실론과 그거를 전제하면서 했던 이 변정법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교수를 가르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울 때 함께 이 벤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43년을 가르친 분이거든요. 72년에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जन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4대 그 당시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올드 프린스턴, 그러니까 이제 올드 프린스턴이 이제 1929년도 웨스트민스터 갈라지기 전까지 그 프린스턴이라고 그러죠. 그 학교하고 웨스트민스터 그 학교하고 칼빈 신학교 이런 것이 다 이제 미국에서는 보수 신학에 속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네덜란드 그 개혁 교단의 신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네덜란드 편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한두 가지 이제 더 정치적인 얘기까지 좀 합니다만은 우리 흔히 더치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각자 식사를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 분들이 더치페이 참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무슨 노회라든지 또 시차례가 모일 때에 그 교회에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냥 더치페이를 합니다.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페이하는 것이죠. 이게 이 네덜란드 얘기에서 말해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더치페이라는 것이 네덜란드인의 관습에서 나왔다. 1602년에 네덜란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식민지 경영과 무역을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우죠. 동쪽에 있는 인도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 회사를 세우고 영국과의 식민지 경쟁에 나서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런 것으로 가서 세운 나라 중에 하나가 뉴욕, 그 미국입니다. 미국의 본래 뉴욕이라는 이름 전에 이름이 뉴욕 하면 뭐예요? 영국의 이름이잖아요. 영국에 있는 욕이라는 거기에서 온 새로운 욕이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그 이름 전에 이름이 뭔가니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맨하탄에 그저 이 130가 그 위로 가보면은 거기 이제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 그 옛날에 그 뉴 암스테르담 스트릿이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 옆에 가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웠던 타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이 이렇게 한 바퀴 배로 이렇게 돌 때에 그게 보여요. 그 동북쪽 끝에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이 뉴욕에 처음에 정복할 때에 이게 뉴욕이라는 이름 전에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분들이 그 식민 정치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더치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더치 하면은 네덜란드의 형용사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들의 오래 간섭이었던 더치 트리트, 그러니까 각자 음식 자기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트리트란 말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페이라고 바꾼 것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더치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이 식민 정책, 이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번창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서인도 회사와 동인도 회사가 이게 해외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소수민족 거주지 거점으로 이 네덜란드 공화국이 세워지고 183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영토들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 초기에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거점들을 통해 국제 해양 수송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식민지위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네덜란드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게 네덜란드의 식민주의 할 때에 이때 이제 그들이 오랜 배를 타야 되고 해서 가지고 갔던 커피가 바로 더치 커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치 커피는 미국에서는 콜드 브류 커피라고 더 많이 알려졌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치 커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 우리 로이교회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조반을 함께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송도 중심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또 황호여 장로님이 더치 커피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그를 맛있게 먹고 운동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커피가 또 아직 남아 있어서 커피를 또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늘 5,400보를 또 걸었던데 비가 오는 건데 계속 우산 쓰고 해서 오늘은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6명이 또 이렇게 산책을 했거든요. 이 더치페이는 찬물로 추출되는 커피를 말한답니다.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일반적인 커피가 몇 분 안에 커피를 뽑아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찬물로 추출하는 이 커피는 적어도 30분에서 많게는 12시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려낸다는 겁니다. 그 찬물에 우려내는 커피를 더치커피라 부르기 시작한 곳은 일본이라고 그래요. 일본은 더치커피는 도시 전설과 같은 네덜란드 선원의 이익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더치커피보다 이렇게 콜드 브루 쪽에 이것이 일반적인 명칭이지만 교토식의 그 커피가 이렇게 더치커피를 만들어내서 오늘날 미국, 한국 또 이렇게 일본에서 많이 시판되고 있는 이제 사진에서 보는 이런 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기스기 때문에 조금만 넣고 물을 한 두세 배 이렇게 넣어서 타 먹으면 그렇게 좋고 요즘 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 더치 커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약간 또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이것을 유래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아주 만물 박사예요. 우리 그 심영미 전도사님은 뭐 이런 꽃이라 이런 이름을 붙이면은 얼마나 뭐 대답을 잘 하시는지 우리 신전도사님께 많은 우리 도움을 받고 또 뭐 기계 부분이나 뭐 이런 또 영상 부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이 또 만물 박사예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더치커피의 유래가 네덜란드의 교육 과정에서 커피를 받아들여줬고 당시 이제 교토에서 처음 찬물로 우려내는 커피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 선원들이 배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찬물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 후로 네덜란드 상인들이 세계 가는 곳마다 배를 타고 갈 때 이런 더치커피를 엔조이했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이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런 이제 역사를 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또 우리 네덜란드 이 상인 얘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시면은 제주도의 그 제일 남쪽에 가면은 하멜 표류기 그런 이제 기념 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하멜이 1630년생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이분들이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다가 태풍 때문에 그 제주도에 표류했습니다. 표류해가지고 이분들이 조선에 응유를 당했어요. 표류할 때도 이 하멜은 계속 어디가 일본이냐, 일본으로 그는 가는 길에 이제 이 제주도에서 표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선 관원들은 그를 표박해다가 그 한양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가 13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하멜 표류기라는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그가 일본을 결국은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네덜란드 가가지고는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게 하멜 표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을 이분은 꼬레아라고 알려졌어요. 고려 당시니까. 그때 꼬레아라고 할 때 C로 씁니다. C-O-R-E-A. 꼬레아 이 이름으로 이게 한국 전체를 알렸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을 꼬레아로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페니시권 그저 네덜란드다 또 무슨 저 포르투갈이다 또 스페인이다 이런 계통이 다 꼬레아로 알려져 있고 또 프랑스 가도 우리 한국을 CO 코레아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레아를 K로 바꾼 오늘날 KOR에 코려라고 바꾼 인물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한일 합방하고 딱 나서 아예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올림픽 대회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J로 시작했네요. 재팬. 코레아 하면은 C가 앞에 있으니까 한국이 먼저 입장해요. 그런데 J를 쓰는데 K로 바꾼 겁니다. 코레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 사람 때문에 우리가 C가 K로 변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지금 우리 해방된 지 70년 이렇게 다 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안 바꾸고 있거든요.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빨리 시로 바꿔야 돼요. 우리 본래 하멜 표류로 인해서 다 모든 나라에 코레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도 굳이 일본 영향으로 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로 바꾸는 운동, 우리가 이제 국력이 조금 더 세지면 되는데 이미 지금 세졌잖아요. 지금 세계 10개 나라의 순위를 따져보니까 지금 일본이 7위입니다. 코레아, 한국이 지금 6위로 됐어요. 6위.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프랑스도 제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 8위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6위예요, 세계. 이미 일본을 지금 제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력도 일본만 더 세지고 해서 다시 우리가 코레아로 이렇게 우리 찾아와야 되지 않나. 우리 하멜 표류기가 우리 한국 조선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그냥 전혀 오는 얘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간 한일 표류기 덕분에 제주도가 널리 알려졌고 그 후에 많은 서양인들이 제주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게 그 뭐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짜장면은 중국이나 대만도 없는 것이 짜장면이잖아요. 이거 한국에 왔던 이 화교들이 개발한 것이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주에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데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짜장면을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장으로 시커멓게 만드는 이 된장,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 당시 풍성하게 있었던 토마토 가지고 가서 먹기 시작한 게 오늘날 스파게티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스파게티의 원조가 우리나라 짜장면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하벨 표류기를 시점으로 제주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행 가이드들이 그렇게 또 설명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또한 이제 다른 문서에도 찾아보니까 그럴 유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네덜란드 사람 하면은 이 하멜을 꼭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와 한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그런 이제 그것이 하멜이 13년 동안 한양에 와가지고 왕을 보좌하는 그리고 비서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문화 풍습도 많이 배워서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그가 이제 네덜란드 가서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분이 박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본래는 안반스 빌레브레와 함께 국왕을 호위하는 부대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다 1653년 아주 오랜 시즌이죠. 이분들이 이제 그 일본에 사실 나가사키로 향하는 중에 제주도에 북궁을 만나가지고 좌초됐다가 13년 동안이나 한국에 응유됐다가 그다음 풀려나서 다시 그가 나가사키 갑니다. 가고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 돌아가지고 하멜 표류기로 우리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자, 네덜란드 지금 가보면 국회의사당이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거기에 가보면 왕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다 튤립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튤립. 얼마나 튤립이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 튤립의 농장이 멋있잖아요. 이런 규모의 튤립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태안반도, 이게 충남 태안반도에 오시면은 이 튤립이 아주 전체 그 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참 곳이 튤립 축제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하면 대표적인 게 풍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다의 물을 이렇게 퍼내가지고 나라 네덜란드 뜻 자체가 네더 하면은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위에 있고 이게 땅이 꺼져 있는 곳이 네덜란드라는 그 이름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차가 이렇게 물을 퍼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상징이 이제 풍차입니다. 이런 풍차와 튤립이 바로 네덜란드의 그 특징인데 다양한 튤립이 이렇게 꽃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왕립 그 이제 그 국왕이 사는 그 앞에도 이 밭이 틀려 있고 또 국회의사당 앞에도 있고 전국 어디나 튤립을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칼빈주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할 때 칼빈의 5대 교리가 튤립이라고 하잖아요. 튤립이 T 하면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리고 U 하면은 unconditional election, 고약자. L 하면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 하면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P 하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견인. 이 5가지를 따가지고 앞에 그것을 튤립 교리라고 얘기하는 게 우연히 얘기가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개혁 이 신학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라의 국화가 되는 튤립 그런 얘기로 5가지 이것을 정리를 했다고도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튤립 이것이 네덜란드의 또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네덜란드 가면은 우리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이거를 찾았는데 용감한 소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초등학교 때 배운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소년인 한스 브링크가 이렇게 정말 가다가 이렇게 쫄쫄쫄 물이 새는 곳에 있어서 그가 이제 처음에는 주먹으로 이 구멍을 막았고 왜냐하면 바다의 물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새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가 새벽에 온몸을 걸고 이렇게 막아서 이 물이 새어지는 것을 막아서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정말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이 브링크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기념 무슨 그 동상이나 이런 게 뭐있냐 했더니 몰라요 그 네덜란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실화가 아니고 동화에 나오는 얘기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것을 볼 때 거기 가셔서 이런 브링크 이거를 찾지를 마십시오. 그 사람의 뭐 또 박물관도 없고 하나의 이제 동화인데 이것이 우리 인식에는 신라처럼 들려서
저도 네덜란드 가서 이 소년 얘기를 찾았거든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